안녕하십니까. 봉인된 사건 노트의 진행자입니다. 오늘은 2016년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연극 배우 부부의 이야기를 중장년층의 감성을 파고드는 묵직한 서사와 각색된 가명을 통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오늘 공연도 수고했어. 내일은 맛있는 거 해먹자. 그러게요. 빨리 들어가서 쉬고 싶어요. 이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찍혔지만 나오는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15대의 CCTV가 지키는 삼엄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성인 2명은 마치 공기 중으로 증발한 듯 사라졌습니다. 식탁 위에 그대로 남겨진 음식물 쓰레기와 가지런히 놓인 부부의 휴대전화. 좁혀오는 수사망 끝에 드러난 것은 남편의 과거에 얽힌 한 여인의 지독한 집착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스스로 문을 열고 나간 것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끌려나간 것일까요? 그는 왜 정겨운 이웃에서 악마로 변해버린 걸까요? 봉인된 사건 노트.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안개 속의 아파트,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묻혀있던 진실을 깨우는 힘이 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2016년 5월 부산의 봄은 유난히 따스했습니다. 해운대 쪽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에는 소금기와 함께 개나리 향이 섞여 있었죠. 35세 연극 배우 이미소 씨와 그의 남편 한지석 씨는 결혼한 지 겨우 6개월 된 풋풋한 신혼부부였습니다. 그들이 보금자리를 튼 곳은 부산 사하구의 한 복도식 아파트, 16평짜리 작은 공간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안식처였던 거예요. 미소 씨는 지역 연극계에서 차세대 주역으로 주목받던 배우였습니다. 26에 부산예술대학 연극영화과를 졸업한 뒤 그녀는 10년 가까이 무대를 밟아왔더랬죠. 키가 작고 동그란 얼굴에 귀여운 인상을 지닌 그녀였지만 무대에만 서면 카리스마 넘치는 여전사로 변신하는 게 특기였습니다. 연극 맥베스 부인에서 보여준 그녀의 격정적인 연기는 관객들의 기립박수를 받았고 부산일보에 작게나마 리뷰 기사가 실리기도 했던 겁니다. 미소 씨는 정말 무대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연습이 끝나고 새벽에 들어와도 다음날 아침이면 벌떡 일어나 대본을 읽곤 했죠. 당시 함께 공연했던 극단 동료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녀의 가방 속에는 늘 형광펜으로 빼곡히 표시된 대본과 목캔디, 그리고 남편이 써준 짧은 응원 쪽지들이 들어 있었대요. 오늘도 최고였어. 사랑해. 단 한 줄이지만 그 쪽지들은 미소 씨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부적이었던 겁니다. 남편 한지석 씨는 34세 청년이었습니다. 미소 씨보다 1살 어렸지만 그는 아내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버팀목이었죠. 부산 토박이인 그는 20대 초반 제대 후 여러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며 요리를 배웠고 2014년 겨우 3평짜리 작은 분식집을 열었던 겁니다. 떡볶이와 튀김, 김밥을 파는 소박한 가게였지만 지석 씨의 손맛은 동네에서 소문이 났어요. 사장님 떡볶이는 매콤하면서도 달달한 게 중독성이 있다는 단골들의 입소문이 퍼지면서 가게는 점점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성실함이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장에서 재료를 사오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가게 문을 닫았죠. 손이 굵고 투박했지만 아내 앞에서만큼은 한없이 다정한 남자였던 거예요. 미소야, 오늘 공연 어땠어? 힘들었지? 내가 좋아하는 크림 파스타 해줄게. 밤늦게 귀가한 아내를 위해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서는 게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프라이팬에서 마늘이 지글지글 볶아지는 소리, 생크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의 눈빛은 언제나 진지했어요. 두 사람은 2015년 11월 늦가을에 차가운 바람이 불던 날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100명도 채 되지 않았지만 극단 식구들과 가게 단골 손님들이 모여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죠. 신혼여행은 제주도 2박 3일이 전부였습니다.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유럽도 가고 뉴욕 브로드웨이도 보러 가자. 지석 씨의 약속에 미소 씨는 싱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대요. 성산 일출봉에 올라 일출을 보던 그날 아침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으며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그렸습니다. 신혼집으로 정한 아파트는 1990년대 초반에 지어진 노후한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복도와 삐걱거리는 철제 계단, 한여름이면 모기가 들끓고 겨울에는 외풍이 심한 곳이었죠. 그래도 두 사람에게는 천국이나 다름없었어요. 벽지를 직접 바르고 중고 가구를 사다가 손수 닦아 배치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미소 씨의 무대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고 부엌 냉장고에는 지석 씨가 그려준 서툰 그림 메모들이 자석으로 붙어 있었던 겁니다. 웃는 얼굴 모양의 계란 프라이, 하트 모양 김밥, 별 모양 떡볶이. 그림 솜씨는 형편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비좁지만 사랑이 가득한 곳이에요. 미소 씨가 친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주말이면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자갈치 시장을 걸었고 영도 다리 근처 허름한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미래를 그렸죠. 나중에 내가 유명해지면 당신 식당도 크게 차려줄게. 아니야,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내가 무대에서 빛나는 모습만 볼 수 있으면 그게 최고야. 카페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 앞바다는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갈매기들이 유유히 날아다녔습니다. 그들의 집에서는 늘 은은한 라벤더 방향제 향기가 났습니다. 미소 씨가 좋아하는 향이었죠. 창문을 열면 아래층 할머니가 기르시는 고양이 울음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버스 지나가는 소리, 저녁이면 누군가의 집에서 풍기는 된장찌개 냄새가 섞여 들어왔어요. 평범하고 소박한 그러나 따뜻한 일상이었습니다. 복도 끝 김씨 아주머니는 가끔 김치를 갖다 주셨고 옆집 대학생은 밤늦게 돌아오는 부부를 위해 현관 앞 형광등을 밝혀두곤 했던 겁니다. 지석 씨는 매일 아침 아내가 잠든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나가곤 했습니다. 이불을 살포시 덮어주고 머리카락 한 올을 귀 뒤로 넘겨주는 게 그의 아침 의식이었어요. 미소 씨는 연습이 없는 날이면 남편의 가게로 깜짝 방문해 떡볶이를 먹으며 장난을 치곤 했죠. 사장님, 이거 맛없는데요? 손님 맛없으면 돈 안 받을게요. 단골 손님들은 신혼부부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함께 웃어주었던 겁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작은 가게 안을 가득 채우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하고 행복했던 날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5년 안에 아이를 갖자는 계획을 세웠고 지석 씨는 가게를 하나 더 내는 게 목표였어요. 미소 씨는 서울로 진출해 더 큰 무대에 서는 꿈을 꾸었죠. 우리 꼭 행복하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지석 씨가 아내의 손을 꼭 쥐며 속삭이던 그 말은 마치 다가올 불행을 예감한 듯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평범한 일상이 이토록 소중했던 봄날이 곧 영원히 봉인될 거라는 사실을요. 5월의 따스한 햇살 아래 두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서로를 믿고 사랑했습니다. 그것만이 확실한 진실이었던 겁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비극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운 하루였습니다. 2016년 5월 27일 금요일, 그날은 부산 전역에 약한 비가 내렸습니다. 기상청 기록에 따르면
오후 6시경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해 밤 11시까지 이어졌다고 하더군요. 함석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울음처럼 들렸던 밤이었습니다. 미소 씨는 그날 저녁 7시부터 극단 연습실에서 리허설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다음 주 공연을 앞두고 마지막 점검을 하는 중이었죠. 연습은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연출가가 이막 중반부 장면에 만족하지 못해 같은 대사를 7번이나 반복하게 했거든요. 감정이 살아있지 않아. 다시. 연출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좁은 연습실을 울렸고 미소 씨는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수건으로 닦으며 다시 자리에 섰습니다. 밤 11시 20분 겨우 연습이 끝났을 때 그녀는 녹초가 되어 있었죠. 동료 배우들은 수고했어, 미소야. 조심히 들어가 하며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연습실을 나선 미소 씨는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문자 한 통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연습 끝나면 연락해. 데리러 갈게. 하지만 그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근처 편의점에 들러 우유 한 팩과 식빵을 샀죠. CCTV에 찍힌 그녀의 모습은 피곤해 보였지만 평온했습니다. 검은색 후드티에 청바지, 운동화 차림이었고 어깨에는 늘 메고 다니던 갈색 크로스백이 걸려 있었던 겁니다. 밤 11시 52분 아파트 로비 CCTV가 그녀를 포착했습니다. 편의점 봉투를 든 채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모습. 이것이 이미소라는 여성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영상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카메라에는 그녀가 6층 버튼을 누르고 휴대전화를 꺼내 무언가를 확인하는 장면이 담겼어요.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특별히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평범한 직장인의 모습이었죠. 한편 남편 지석 씨는 그날 밤 가게 정리가 늦어졌습니다. 단골 손님 몇 명이 늦게까지 남아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사장님도 한잔 하시죠 하는 권유를 뿌리치지 못하고 소주 두어 잔을 걸쳤다고 해요. 자정이 넘어서야 겨우 손님들을 배웅하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주방을 청소하고 내일 쓸 재료를 정리하는 데만 2시간이 더 걸렸죠. 새벽 2시 40분 그는 셔터를 내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 앞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 3시 10분경이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입구 CCTV가 그의 모습을 선명하게 담아냈어요. 약간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는 여느 때처럼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감시 카메라에는 현관문 열쇠를 꺼내는 그의 뒷모습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죠. 3시 17분 그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까지는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부부의 모습이 그 어디에도 포착되지 않은 겁니다. 다음 날인 5월 28일 토요일 오전 극단 연출가는 미소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미소가 전화를 안 받는 일은 없는데. 불안감을 느낀 연출가는 오후 2시경 직접 미소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죠.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개 짖는 소리만 요란하게 들려왔던 겁니다. 미소야, 지석 씨, 계세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연출가는 옆집 주민에게 부탁해 관리사무소에 연락했고 관리인이 마스터키를 들고 올라왔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코를 찌르는 악취가 복도로 흘러나왔습니다. 쓰레기가 썩는 냄새였죠.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상황은 더욱 기묘했습니다. 현관 신발장에는 부부의 운동화와 구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거실 소파 위에는
미소 씨의 가방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서 그녀의 지갑과 휴대전화가 발견됐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는 검은 비닐봉투가 하나 올려져 있었는데 그 안에는 이틀이나 묵은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 있었던 겁니다. 상한 김치, 시든 채소, 먹다 남은 과일 껍질, 파리 몇 마리가 그 주변을 맴돌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침실이었습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이불은 개켜져 있었죠. 옷장 문은 닫혀 있었고 서랍도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강도가 들었거나 누군가 집을 뒤진 흔적은 전혀 없었던 겁니다. 화장대 위에는 미소 씨의 립스틱과 향수병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옷걸이에는 남편의 작업복이 걸려 있었어요. 마치 주인들이 잠시 외출했다가 금방 돌아올 것처럼 모든 게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묘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부부가 키우던 말티즈 한 마리가 거실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던 거예요. 물그릇은 텅 비어 있었고 사료 그릇에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개는 사람을 보자 미친 듯이 지저대며 꼬리를 흔들었죠. 이틀 넘게 굶주린 상태였던 겁니다. 관리인이 물을 주자 개는 정신없이 물을 핥아 마셨어요. 연출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오후 4시경 사하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죠. 초동 수사를 맡은 최 형사는 집안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이상하네요. 집안의 외부 침입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현관문 잠금 장치는 정상이었고 창문도 모두 안쪽에서 잠겨 있었어요. 부부가 스스로 문을 열고 나갔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휴대전화가 모두 집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요즘 세상에 휴대전화 없이 외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갑도 신용카드도 현금도 모두 집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현관 옆 신발장에 걸려있던 자동차 열쇠까지 그대로였죠. 이 사람들이 맨발로 나갔단 말입니까? 한 경찰관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무렵 양가 부모님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지석 씨의 어머니는 아들 방을 보자마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우리 아들이. 미소 씨의 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집안을 둘러보다가 딸의 휴대전화를 손에 쥐었습니다. 화면을 켜보니 미확인 전화가 24통이나 쌓여 있었죠. 모두 가족들과 지인들이 걸어온 전화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내부의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했어요. 총 15대의 카메라가 단지 곳곳을 감시하고 있었지만 부부가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장면은 단 한 프레임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로비 입구, 지하 주차장, 후문, 비상계단. 그 어디에도 그들의 모습은 없었던 겁니다.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 담당 형사의 한숨 섞인 말이었습니다. 성인 2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더구나 15대의 감시 카메라가 촘촘하게 지키는 아파트 안에서 말입니다. 5월에 따뜻했던 밤 공기는 점점 차갑게 식어갔고 부부의 집에서는 여전히 라벤더 향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향기조차 이제는 불길한 예감처럼 느껴질 뿐이었죠. 시계는 그렇게 멈춰버렸습니다. 2016년 5월 28일 이후 이미소와 한지석이라는 두 사람의 시간은 영원히 정지된 채로 남게 되었던 겁니다. 5월 29일 일요일 아침 사하경찰서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성인 2명의 동시 실종, 그것도 CCTV 15대가 지키는 아파트에서 벌어진 미스터리였으니까요. 수사본부가 급조되었고 강력계 형사 6명이 투입됐어요. 본부장을 맡은 박철민 경위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지만 이런 사건은 처음이었죠.
CCTV 영상부터 다시 봅시다. 분명히 뭔가 놓친 게 있을 겁니다. 형사들은 밤샘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72시간 분량의 영상을 0.5배속으로 분석했어요. 5월 27일 저녁부터 29일 새벽까지 아파트를 드나든 사람은 총 417명, 하지만 그 누구도 부부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좀 보십시오. 막내 형사 윤태호가 한 화면을 가리켰어요. 5층과 6층 사이 비상계단, 그곳에 구형 카메라는 화질이 형편없었고 조명등마저 나가 있었죠. 하지만 1층 비상구에도 카메라가 있었고 그날 밤 그 문을 통과한 사람은 없었던 겁니다. 옥상은 어땠을까요? 녹슨 철문을 열고 올라가 보니 빨래 건조대와 물탱크, 버려진 스티로폼 상자들만 어지럽게 놓여 있었어요. 여기엔 카메라가 없었죠. 난간 높이는 1m 20cm, 넘을 수는 있지만 두 사람이 동시에 투신했을 리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파트 주변 어디에서도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부부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이 확보됐습니다. 미소 씨의 전화는 평범했지만 지석 씨의 것은 달랐어요. 4월 중순부터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로부터 12차례의 부재중 전화가 걸려와 있었던 겁니다. 가장 최근은 5월 25일 실종 이틀 전이었죠. 이 번호를 추적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발신자 표시 제한은 영장 없이는 어려웠어요. 그때 이상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지석 씨 가게 근처 세탁소 주인의 말이었어요. 한 달 전쯤 가게 앞에 여자 한 명이 서 있더라고요. 한참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키 크고 긴 머리에 선글라스를 낀. 분위기가 음침했달까요? 검은색 롱코트에 하이힐, 명품 핸드백을 든 모습이었다고 해요. 표정이 무섭더라는 증언이었죠. 이 증언으로 지석 씨의 과거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4년 전 헤어진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이름은 김나영, 당시 나이 31살. 두 사람은 2년 교제했지만 나영 씨의 극심한 집착 때문에 결별했다고 해요. 그 여자가 지석이를 올가매더라고. 하루에 몇십 통씩 전화하고. 지석 씨 어머니의 증언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결혼식 날의 일이었어요. 김나영은 식장 앞까지 찾아와 신부 앞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너희가 행복할 것 같아? 절대 가만 안 둬. 하객들이 말리는 바람에 큰 소동은 없었지만 신혼부부에겐 트라우마로 남았던 거예요. 그 이후로 남편이 번호를 바꿨는데 미소 씨의 친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찰은 즉시 김나영의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는 서울 강남 청담동 오피스텔이었지만 3월부터 집을 비워뒀다고 하더군요. 우편함엔 고지서만 가득했고 초인종을 눌러도 반응이 없었어요. 출입국 기록을 조회하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나영은 5월 20일 인천공항으로 일본 도쿄에 출국했어요. 그리고 5월 26일 사건 발생 하루 전에 후쿠오카를 거쳐 부산항으로 배편 재입국한 기록이 있었던 겁니다. 왜 비행기가 아닌 배로 들어온 겁니까? 무언가를 숨기려는 의도처럼 보였죠.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나영은 5월 28일 오후 3시 40분 부부가 실종된 바로 그날 김해공항을 통해 다시 일본으로 출국했어요. 경찰에 신고되기 불과 몇 시간 전이었던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박경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국제공조 수사가 시작됐지만 절차는 복잡했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야 했고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입증해야 했죠. 하지만 문제는 증거였어요. 김나영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던 겁니다. 부부의 시신도 범행 도구도 목격자도 없었어요. 단지 정황만 의심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실종자 수색도 계속됐습니다. 아파트 주변 야산과 하천, 공사장, 빈 건물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부산 앞바다까지 범위를 넓혔지만 허사였죠. 마치 공기 속으로 증발한 것 같습니다. 수색대장의 허탈한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언론이 사건을 다루면서 부산 신혼부부 미스터리 실종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쏟아졌어요. 제보 전화가 빗발쳤지만 대부분 오인이거나 허위였습니다. 부부의 부모님들은 매일 아파트 단지를 돌며 전단지를 붙였죠. 우리 아들, 딸을 찾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건 동정 어린 시선뿐이었어요. 지석 씨 아버지는 일주일 만에 머리가 새하얗게 새어버렸고 미소 씨 어머니는 신경안정제 없이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수사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단서는 있는데 증거가 없고 용의자는 있는데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김나영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고 일본 경찰도 그녀의 정확한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어요. 5월이 저물고 6월이 왔지만 부부의 흔적은 여전히 안개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쉽지 않을 겁니다. 박경희는 쌓여가는 서류 더미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누군가는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너무도 교묘하게 감춰져 있었던 겁니다. 6월 초 수사팀은 김나영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외동딸로 자란 그녀는 부동산 사업가 아버지 덕분에 유학까지 다녀왔지만 직업은 없었어요. 그냥 놀고 먹는 백수였죠. 지인의 증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무해한 사람은 아니었던 겁니다. 나영의 전 남자친구들을 찾아 나선 형사들은 경악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여자는 정상이 아니에요. 2010년 교제했던 박모 씨의 말이었습니다. 처음엔 다정했는데 GPS로 제 위치를 추적하고 휴대전화를 뒤지고 여직원이랑 밥 먹었다고 칼로 협박까지 했어요. 박 씨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이사를 가야 했다고 했죠. 나영은 새 여자친구에게까지 접근해 커피를 끼얹는 사건까지 벌였던 겁니다. 2013년 만났던 최모 씨의 증언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헤어지자고 했더니 제 차 타이어 4개를 송곳으로 찔렀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 불충분이었죠. 그 뒤로 SNS에 비방 글을 올리고 거래처에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거의 스토킹 수준이었어요. 형사들이 정신과 기록을 조사하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14년 나영은 경계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던 겁니다. 극단적 감정 기복, 버림받는 것에 대한 극심한 공포, 충동적 행동. 하지만 치료는 석 달 만에 중단됐고 그 이후 기록은 없었어요. 지석 씨와의 만남은 2012년 여름이었습니다. 부산 여행 중 우연히 들른 식당에서였죠. 처음 1년은 괜찮았지만 점차 문제가 드러났어요. 여자 손님과 이야기하는 것도 질투했고 친구들과 술 마시는 것도 용납하지 않았던 겁니다. 형, 나 죽겠어. 하루에 전화를 50통도 넘게 해. 지석 씨가 친구에게 토로했던 말이었습니다. 2014년 봄 지석 씨는 광안리 해변에서 이별을 통보했어요. 나영 씨, 우리 그만 만나요. 당신을 감당할 수 없어요. 나영은 울면서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죠. 그날 이후 협박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너 후회할 거야. 내가 날 버리면 큰일 난다. 새 여자 생기면 둘 다 죽여버린다. 형사들이 복구한 데이터에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380통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지석 씨는 2015년 여름 미소 씨를 만났고 가을에 청혼했습니다. 하지만 나영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결혼 소식을 듣고
극단 연습실까지 찾아왔던 겁니다. 당신이 이미소 씨죠? 제 남자한테 손대지 마세요. 미소 씨는 단호하게 말했죠. 지석 씨는 이미 당신 남자가 아니에요. 결혼식 날 나영은 식장 앞에 나타났습니다. 너희 절대 행복 못해. 내가 지켜볼 거야. 하얀 정장을 입은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광기로 가득했다고 해요. 하객들이 경비에게 알려 쫓아냈지만 목격자들은 모두 섬뜩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모든 정황을 종합하면 김나영은 명백한 용의자였습니다. 동기도 충분했고 시간도 있었어요. 5월 26일 부산 입국, 28일 오후 출국. 그 사이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여자가 범인입니다. 형사들은 확신했죠.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김나영이 부부집 근처에 있었다는 목격자도 CCTV도 범행 도구도 없었어요. 신용카드 기록도 5월 26일부터 28일까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현금만 사용했던 거죠. 숙박 기록도 나오지 않았어요. 어딘가 몰래 숨어 지낸 겁니다. 법적 한계도 문제였습니다. 일본에 있는 김나영을 소환하려면 구체적인 혐의와 증거가 필요했어요. 정황만으로는 안 됩니다. 검사의 말이었죠. 시신이 없으니 살인도 입증할 수 없었고 감금이나 유괴를 증명할 현장도 없었습니다. 국제 수배도 쉽지 않았어요. 실종 사건으로는 인터폴 적색 수배가 어려웠던 겁니다. 6월 중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김나영의 변호사가 부산경찰청에 전화를 걸어왔어요. 제 의뢰인은 무관합니다. 알리바이가 있어요. 변호사는 나영이 5월 27일 밤 오사카 호텔에 투숙했다는 영수증을 보내왔습니다. 체크인 오후 10시, 체크아웃 다음 날 오전 11시. 호텔 CCTV에도 그녀의 모습이 찍혀 있다고 했죠. 말도 안 돼요. 형사들은 반발했지만 영수증은 진짜였습니다. 오사카에서 부산까지는 페리로 8시간, 27일 밤 10시에 호텔에 있었다면 부산에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호텔 측도 투숙을 확인해 줬습니다. 너무 완벽한 알리바이였죠. 마치 미리 준비해 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알리바이를 깰 방법이 없었습니다. 호텔과 여권 기록이 모두 일치했어요.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결정적 단서라고 생각했던 모든 게 엇갈려 버린 겁니다. 김나영은 일본 어딘가에서 여유롭게 지내고 있었고 부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채였죠. 여름 장마가 시작되면서 부산의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순 없습니다. 형사들은 다시 처음부터 증거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진실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던 겁니다. 2016년 여름은 끝없는 장마로 기억됩니다. 부산의 하늘은 한 달 내내 잿빛 구름에 덮여 있었고 습기 먹은 공기는 숨을 쉬기조차 답답하게 만들었어요. 사건 발생 2달째, 수사는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김나영의 완벽한 알리바이 앞에서 형사들은 속수무책이었죠. 이대로는 안 됩니다. 뭔가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박경희는 벽을 쳐다보며 중얼거렸지만 그 뭔가가 무엇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시들해졌어요. 처음 일주일은 연일 뉴스톱을 장식하던 사건이었지만 새로운 단서가 나오지 않자 기자들도 하나둘 발길을 돌렸습니다. 또 다른 미제 사건이 되겠군요. 한 사회부 기자가 냉정하게 말했죠. 세상은 빠르게 돌아갔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신혼부부의 얼굴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가장 큰 고통을 받은 건 양가 부모님들이었습니다. 지석 씨의 아버지 한영수 씨는 68배 나이에도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아파트 주변을 배회했어요. 우리 아들이 어딘가에 있을 거야. 내가 찾아야 해. 동네 사람들이 말렸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비가 와도 폭염이 와도 그는 멈추지 않았죠. 한 달 만에 체중이 10kg이나 빠졌고 무릎은 관절염으로 부어올랐어요. 그래도 아들을 찾겠다는 집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지석 씨의 어머니 박순자 씨는 더 심각했습니다. 사건 이후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거든요. 밥도 거의 먹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입던 옷을 꺼내 안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미소야, 지석아, 가끔 중얼거리는 말이 전부였죠. 병원에서는 심각한 우울증 진단을 내렸고 입원 치료를 권했지만 본인이 완강히 거부했어요. 집에 있어야 애들이 돌아왔을 때 맞이할 수 있잖아. 현실을 부정하는 그녀를 보며 가족들은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미소 씨의 부모는 또 다른 방식으로 무너져 갔어요. 아버지 이종만 씨는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딸을 찾는데 전념하겠다며 30년 다니던 회사를 박차고 나온 거예요. 퇴직금을 모두 털어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죠. 돈은 바닥났고 집까지 담보로 잡혀버렸습니다. 딸만 찾으면 돼. 돈은 다시 벌 수 있어. 그의 눈은 점점 초점을 잃어갔어요. 어머니 강미숙 씨는 무속인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점집, 기도원, 절, 교회. 종교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사람만 있다면 어디든 괜찮아요. 제발 우리 딸 살려만 주세요. 무릎이 까지도록 절을 하고 구판에서 춤을 추며 울부짖었습니다. 이성적이고 차분했던 그녀는 온데간데 없었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던 겁니다. 7월 말 극단에서 미소 씨의 추모 공연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아직 죽은 게 아닌데 무슨 추모냐? 미소 씨 아버지가 극단 사무실로 찾아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극단 입장도 난처했죠. 3달이 지났고 공연은 계속되어야 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미소 씨도 무대를 사랑했잖아요. 이렇게라도 기억해 주는 게. 연출가의 말에 그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딸이 정말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현실이 비로소 가슴에 와닿았던 거예요. 지석 씨의 분식집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주인이 사라진 가게를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단골 손님들이 돌아가며 관리했지만 한계가 있었죠. 8월 초 임대료를 내지 못해 건물주가 자물쇠를 채웠어요. 사장님, 어디 계세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 단골 할머니가 셔터 앞에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떡볶이 냄새가 진동하던 그 작은 가게는 텅 비어버렸고 간판은 녹이 슬어 퇴색되어 갔어요. 부부가 살던 아파트도 비극의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사람이 사라졌다잖아. 무섭다. 계약을 보러 왔던 사람들은 모두 발길을 돌렸죠. 결국 집은 1년 넘게 비어 있었고 관리비만 쌓여갔습니다. 가끔 호기심 많은 학생들이 찾아와 사진을 찍고 갔지만 그것마저 부모님들에게는 칼이 되어 돌아왔어요. 수사팀도 지쳐갔습니다. 박경희는 밤낮 없이 서류를 뒤지고 CCTV를 다시 보고 또 봤지만 새로운 단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후배 형사들은 하나둘 다른 사건으로 배치됐고 결국 박경희 혼자 남게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는 부모님들을 만날 때마다 고개를 숙였죠. 20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가 한 사건 앞에서 이렇게 무력할 줄은 몰랐던 겁니다. 김나영은 여전히 일본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가끔 SNS에 올라오는 그녀의 사진들, 도쿄 거리를 거닐고 오사카 맛집에서 식사하는 모습들이
유가족들의 가슴을 도려냈어요. 저 여자가 범인인 거 다들 알잖아요. 왜 잡지 못하는 겁니까? 미소 씨 아버지가 경찰서에서 고함을 쳤지만 형사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법이었으니까요. 9월이 되자 사건은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뉴스에서도 신문에서도 더 이상 다루지 않았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가끔 그 부산 부부 사건 어떻게 됐대? 하는 글이 올라왔지만 댓글은 몇 개 달리지 않았죠. 그냥 미제로 남겠지 뭐 사람들의 냉담한 반응이었습니다. 하늘은 무너졌습니다. 믿었던 법도 정의도 진실도 모두 무너져 내렸어요. 4명의 노인은 각자의 방식으로 절망 속에 잠겨갔고 세상은 그들의 고통 따위는 관심 없다는 듯 돌아갔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9월 말 지석 씨 어머니가 병원에 실려갔어요. 극심한 우울증으로 손목을 그었던 겁니다. 차라리 나도 데려가 주세요. 그녀의 신음소리가 응급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진실은 영원히 묻힐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순간에 문을 두드리곤 하죠. 그 문이 열리기까지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했던 겁니다. 2021년 가을 사건 발생으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박철민 경위는 이미 정년퇴직했고 사건 파일은 창고 깊숙한 곳에 방치되어 있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서류함 위에는 2016-미제-527이라는 번호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세상은 이 사건을 잊었고 언론도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포기하지 않은 형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막내였던 윤태호 경위는 이제 중견 형사가 되어 있었어요. 이 사건만은 꼭 풀고 싶습니다. 그는 퇴근 후 개인 시간을 쪼개 혼자서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말렸죠. 이미 끝난 일이야. 시간 낭비하지 마.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윤경희가 주목한 건 김나영의 통신 기록이었습니다. 5년 전 수사팀이 확보했던 자료들을 다시 펼쳐놓고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갔어요. 그러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5월 26일 김나영이 부산항에 도착한 직후부터 28일 출국 전까지 휴대전화 기록이 완전히 비어 있었던 거예요. 전원을 꺼놨거나 아니면 다른 전화를 사용한 겁니다. 그는 당시 부산 지역 공중전화 사용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였지만 하나하나 확인했죠. 그리고 5월 27일 새벽 2시 47분 부부의 아파트에서 500m 떨어진 편의점 공중전화에서 한지석 씨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린 기록을 찾아냈어요. 통화 시간은 3분 12초였습니다. 이게 뭐죠? 윤경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석 씨가 새벽 3시 10분경 귀가했으니 그 직전에 걸려온 전화였던 거예요. 편의점 사장을 수소문에 찾아갔지만 5년이나 지난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화 분명히 의미가 있었어요. 누군가 지석 씨를 유인한 겁니다. 윤경희는 김나영이 5월 26일 부산에서 빌렸을 차량을 다시 추적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렌터카만 확인했지만 그는 범위를 넓혔어요. 카시어링, 개인 간 차량 대여, 심지어 중고차 딜러까지 뒤졌습니다. 석 달의 집요한 추적 끝에 놀라운 기록이 나왔어요. 부산 사하구의 한 소규모 렌터카 업체, 당시 직원이 혼자였던 그곳에서 5월 26일 저녁 8시경 김미영이라는 이름으로 경차 한 대가 대여됐던 겁니다. 반납은 27일 오후 2시였어요. 업체 사장을 만나자 그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 그때 그 여자. 선글라스를 끼고 왔었는데 현금으로 계산하더라고요. 좀 이상했죠.
차량 블랙박스 기록은 남아 있습니까? 없어요. 그 차는 작년에 폐차했거든요. 윤경이는 아쉬워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여 계약서에 적힌 전화번호를 추적하자 그것은 선불 유심이었고 5월 28일 이후로는 사용 기록이 없었습니다. 치밀하게 준비했군요. 하지만 결정적 단서는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 대여된 경차의 주행거리 기록, 대여 시점에 72,000km였던 것이 반납되는 72,340km로 찍혀 있었어요. 340km를 운행한 겁니다. 윤경이는 지도를 펼쳐놓고 계산했죠. 렌터카 업체에서 부부의 아파트까지 왕복 20km, 그렇다면 나머지 320km는 어디를 간 걸까요? 그는 부산 외곽의 모든 폐건물, 야산, 공사장을 지도에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왕복 320km 안에 들어오는 지역, 양산, 김해, 창원, 거제. 범위가 너무 넓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고 무언가를 숨기기 좋은 장소를 추렸습니다. 2022년 봄 윤경이는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재수사가 필요합니다. 쌓여있던 증거들을 제시하자 부산경찰청은 마침내 사건 재조사를 결정했어요. 전담팀이 꾸려졌고 젊은 형사들이 투입됐습니다. 5년 묵은 사건이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김나영의 해외 거주지를 파악하는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그녀는 여러 나라를 떠돌며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재산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면서 말이죠. 인터폴을 통해 그녀의 현재 위치를 추적했고 2022년 여름 마침내 소재가 파악됐습니다. 그녀는 태국 방콕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국제공조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한국 검찰은 김나영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어요. 살인 혐의, 사체유기 혐의, 주거침입 혐의. 구체적인 증거들이 제시됐습니다. 공중전화 기록, 렌터카 대여 기록, 주행거리, 그리고 타이밍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출입국 기록까지 부부의 가족들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윤경이의 전화를 받은 지석 씨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6년 만에 다시 살아난 희망이었습니다. 미소 씨 어머니는 병상에서 일어나 절을 올렸죠. 제발, 제발 진실을 밝혀주세요. 언론도 다시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 재수사, 6년 만에 밝혀지는 새로운 증거들. 기사가 쏟아졌고 사람들의 관심이 다시 모였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김나영을 규탄하는 글들이 올라왔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나영 강제 송환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와 단 일주일 만에 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외교부는 태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송환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절차는 복잡했습니다. 태국 법원의 승인이 필요했고 김나영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죠. 시간이 걸릴 겁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외교관의 설명이었습니다. 그 사이 윤경이를 비롯한 수사팀은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뛰어다녔어요. 부산 외곽 320km 반경의 폐건물들을 직접 방문하고 당시 목격자를 찾아 수백 명을 인터뷰했습니다. 5월 27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수상한 차량이나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물었죠. 대부분 기억하지 못했지만 양산의 한 철거 예정 공장 근처 주민이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날 오전에 검은 경차 한 대가 폐공장 쪽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거긴 사람이 안 다니는 곳인데. 윤경이는 즉시 그 폐공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은 이미 철거되어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었어요. 늦었습니다. 그는 허탈하게 중얼거렸죠. 증거는 차고 넘쳤지만 결정적인 물증은 없었습니다. 시신도 범행 도구도 현장도 모두 시간 속에 사라져버렸던 거예요. 하지만 정황 증거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 정도면 유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판단이었죠. 모든 화살표는 단 한 사람, 김나영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녀를 한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우는 일뿐이었어요. 먼지 쌓인 진실이 마침내 햇빛을 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2022년 8월 15일 인터폴은 김나영에 대한 적색 수배령을 발령했습니다. 국제형사경찰기구가 발부하는 최고 수준의 수배였죠.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 한국 정부는 모든 외교 채널을 동원해 그녀의 신병 확보에 나섰어요.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검찰의 다짐이었습니다. 8월 23일 새벽 태국 방콕 경찰이 김나영을 정격 체포했습니다. 수쿰빗 지역의 고급 콘도미니엄 32층. 그녀는 잠옷 차림으로 수갑을 차게 됐어요. 체포 현장에는 한국 검찰 관계자도 동행했습니다. 김나영 씨, 한국 정부가 당신의 송환을 요청했습니다. 태국 경찰의 통보에 그녀는 차갑게 웃었다고 해요. 송환이요? 쉽게 될 것 같습니까? 그녀는 체포 직후 태국 현지의 유명 로펌을 선임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동원한 거였죠. 변호인단은 즉시 송환 불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우리 의뢰인은 태국 영주권자이며 한국의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태국 헌법에 따라 송환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인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한국 검찰은 당황했어요. 김나영이 2년 전 태국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투자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더군요. 100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외교부 관계자의 설명이었죠. 태국법에 따르면 영주권자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 송환이 어려웠습니다. 9월 초 방콕 형사법원에서 첫 송환 심리가 열렸습니다. 한국 검찰은 두툼한 증거 자료를 제출했어요. 공중전화 기록, 렌터카 주행거리, 출입국 타이밍, 목격자 증언까지. 피의자는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을 저질렀고 6년간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반드시 한국으로 송환되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김나영 측 변호인은 정면 반박했습니다. 모두 정황 증거일 뿐입니다. 직접적인 물증이 있습니까? 시신은요? 범행 현장은요? DNA는요? 변호인은 태국 판사들 앞에서 능숙하게 논리를 펼쳤어요. 의뢰인은 단지 불운하게 타이밍이 맞아떨어진 것뿐입니다. 이것만으로 살인자로 몰아가는 건 부당합니다. 법정 증인으로 출석한 김나영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화장을 한 그녀는 차분하게 증언석에 앉았어요. 저는 무고합니다. 한국 경찰이 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겁니다. 유창한 영어로 판사에게 말하는 그녀의 태도는 당당했죠. 5월 27일 저는 오사카에 있었습니다. 호텔 기록이 증명합니다. 그럼 부산에서 빌린 렌터카는 뭡니까? 한국 검사의 질문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제가 아닙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도용한 거예요. 저는 김미영이라는 이름으로 차를 빌린 적이 없습니다. 계약서의 서명이 본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죠. 필적 감정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6년이나 지난 서류라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게 변호인의 주장이었습니다. 공중전화 기록은요? 공교롭게도 제가 부산에 없었을 때 누군가 전화를 했나 보죠. 그게 저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녀는 모든 증거를 정면 부인했어요.
CCTV에 찍힌 여성이 본인이라는 주장에도 얼굴도 제대로 안 나왔잖아요. 키와 체격이 비슷한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라고 반박했습니다. 심리는 석 달 넘게 이어졌습니다. 한국 검찰은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김나영 측은 그때마다 반박했어요. 태국 법원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죠. 범죄인 인도는 양국의 조약과 인권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재판장의 말이었습니다. 부산에서는 유가족들이 탄원서를 작성해 태국 법원에 보냈어요. 제발 저 여자를 한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지석 씨 아버지는 손 편지를 썼고 미소 씨 어머니는 딸의 사진을 동봉했습니다. 하지만 태국 법원은 감정이 아닌 법리로만 판단할 뿐이었죠. 12월 15일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방콕 형사법원은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송한 불어 재판장은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한국 측이 제시한 증거들은 정황상 의심스럽지만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합니다. 피고인은 태국 영주권자로서 본국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 송환을 불허합니다. 법정은 술렁였어요. 한국 검사는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지만 태국법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항소심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태국은 자국민 보호를 우선하거든요. 영주권자도 마찬가지고요. 절망적인 전망이었죠. 김나영은 석방됐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채 차에 올라타 유유히 사라졌죠. 그날 저녁 그녀의 SNS에는 방콕 야경 사진이 올라왔어요. 자유는 소중하다는 문구와 함께 한국에서는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저 여자를 왜 못 잡아오나 여론이 들끓었지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태국 법원의 결정을 한국 정부가 번복시킬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외교부는 죄송한 협상을 시도했지만 태국 정부는 사법부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2023년 3월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어요. 송환 불허 확정. 이것으로 법적 절차는 끝이었습니다. 김나영은 태국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를 얻었고 한국은 그녀를 단 한 번도 신문하지 못한 채 손을 놓아야 했죠. 윤태호 경위는 부모님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 오열뿐이었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여자는 멀쩡히 살고 있는데. 미소 씨 아버지의 울부짖음이 경희의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모든 화살표는 김나영을 가리켰죠. 하지만 정작 범인을 법정에 세울 수 없는 기막힌 현실 앞에서 정의는 무력했습니다. 진실의 문은 열렸지만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봉인은 해제됐지만 최후의 마주함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나영은 지금도 방콕의 어딘가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한국에서는 누군가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2023년 봄 사건은 공식적으로 계속 수사 중이라는 애매한 상태로 남았습니다. 종결도 아니고 미제도 아닌 그저 멈춰선 채로 서류함 속에 보관될 뿐이었어요. 검찰은 김나영에 대한 영장을 유지했지만 그녀가 한국 땅을 밟지 않는 이상 아무 소용이 없었죠.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겁니다. 윤태호 경위의 말이었지만 그 언젠가가 과연 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부부가 사라진 지 어느덧 8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5월 지석 씨의 부모님은 여전히 그 아파트 단지 근처에 살고 계셨어요. 집을 옮길 수도 있었지만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지석이가 돌아오면 우릴 못 찾을까봐. 이른이 훌쩍 넘은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죠. 한영수 씨는 매일 새벽 산책을 나갑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걸었을 그 길을 따라서요. 봄이든 겨울이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박순자 씨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의사는 시민성 함구증이라고 진단했지만 치료를 거부했어요. 대신 그녀는 매일 며느리 미소 씨의 사진 앞에 밥상을 차립니다. 미소야, 밥 먹어라.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이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남편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들의 빈방은 8년 전 그대로예요. 침대 시트도 책상 위 펜도 옷장 속 옷들도 모두 그날의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죠. 미소 씨의 부모는 서울로 이사했지만 삶은 무너진 채였습니다. 이종만 씨는 재취업에 실패하고 일용직 노동자로 전전했어요. 등이 굽고 손이 거칠어졌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딸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퇴근 후면 그는 딸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꺼내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무대 의상, 대본, 상장들. 우리 딸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중얼거림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강미숙 씨는 결국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했습니다. 극심한 우울증과 환청, 환시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진 거예요. 병실 창문으로 바깥을 보며 그녀는 매일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미소가 온다고 했어. 오늘 온대. 간호사들은 안쓰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죠. 남편은 주말마다 면회를 갑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를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한편 김나영의 삶은 계속됐습니다. 그녀의 SNS에는 여전히 사진들이 올라왔어요. 방콕의 루프탑바, 푸켓 해변, 치앙마이 야시장. 밝게 웃는 얼굴로 일상을 즐기는 모습들이었죠. 2024년 여름에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문구와 함께 남자친구로 보이는 사람과의 커플 사진도 올라왔어요. 이 사진들이 한국에 알려질 때마다 여론은 들끓었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게 정의입니까? 지석 씨 아버지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물었어요. 저 여자는 태국에서 멀쩡히 웃으며 살고 우리는 매일 죽은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법이 이런 걸 지켜주는 겁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토해낸 질문에 누구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카메라는 조용히 꺼졌고 기사는 며칠 화제가 됐다가 이내 잊혔죠. 부부가 살던 아파트는 재건축이 결정됐습니다. 2025년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 집을 찾은 부모님들은 텅 빈 방 안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라벤더 향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벽지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죠. 여보, 우리 이제 어디서 애들을 기다려야 해? 미소 씨 아버지가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지석 씨의 분식집이 있던 자리는 이제 편의점이 들어섰어요. 떡볶이 냄새 대신 커피 향이 나고 단골 할머니들 대신 젊은 학생들이 드나들었죠. 여기가 그 집이었다고? 응, 내가 어릴 때 사장님 정말 친절했는데. 가끔 동네 사람들이 그 자리 앞에서 잠시 멈춰섰지만 곧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세월은 모든 걸 지워버리니까요. 극단에서는 2024년 5월 미소 씨를 추모하는 공연을 다시 올렸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그녀는 살아있는 겁니다. 연출가의 말이었어요. 무대 한쪽에는 미소 씨의 사진이 놓였고 객석에는 빈 좌석 2개가 남겨졌습니다. 부부를 위한 자리였죠. 공연이 끝나고 배우들이 그 좌석을 향해 인사할 때 관객들은 모두 일어나 박수를 보냈어요.
하지만 그 자리는 영원히 비어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살아있는 미제가 되었습니다. 범인을 알지만 처벌할 수 없고 진실은 밝혀졌지만 정의는 실현되지 않은 기묘한 상태로 남았어요. 법의 사각지대, 국제법의 한계, 그리고 돈의 힘. 모든 것이 합쳐져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오늘도 4명의 노인은 휴대전화를 확인합니다. 혹시나 엄마 나야 하는 문자가 올까 봐서요. 하지만 화면은 언제나 비어 있었죠. 그들의 시계는 2016년 5월 27일에 멈춰 있고 나머지 인생은 그저 그날을 반복하며 견디는 시간일 뿐입니다. 김나영은 여전히 방콕의 푸른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자유를 누리고 억울한 영혼은 어둠 속에 잠들었으며 남겨진 사람들은 평생의 형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냉혹한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미소와 한지석이라는 2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했고 사랑했으며 부당하게 사라졌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 사건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입니다. 2026년 1월, 오늘도 부산의 겨울 바람은 차갑게 불어옵니다. 어딘가에서 노부부가 아파트 단지 입구를 바라보며 서 있을 거예요. 오지 않을 사람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봉인된 사건 노트를 덮으며 우리는 이 이야기를 가슴에 새깁니다. 정의는 때때로 패배하지만 진실만큼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사건의 기록을 따라가며 가려진 조각들을 연결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기록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잊혀진 이름들, 사라진 진실, 그날의 흔적들. 봉인된 사건 노트에서 흔적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인된 사건 노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